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한국의 자살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부터 연구 논문, 또 정부 보고서까지 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복잡한 현상의 어떤 핵심이랄까? 그런 것과 이게 당신께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운데 한국 자살률이 오랫동안 OECD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51조 원에 달한다. 이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단순 통계 그 너머에 있는 뭐랄까 경제적인 불안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또 특정 인구 집단의 어떤 취약성 같은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배경 요인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살 예방 노력과 함께 그 남겨진 이들, 그러니까 유족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좀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현황부터 좀 짚어보죠. 2017년에 인구 10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1위였고 잠시 순위가 바뀌었다가 다시 1위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노인과 남성 자살률이 높은 경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은요. 그 경제적 불안정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 이것뿐 아니라 전년 대비 소득 변동폭이 크거나 혹은 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 객관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까지도요. 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비장애인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수준이나 자살 생각 경험률 이 두 가지 모두 더 높게 나타나서 그 취약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료에서 또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좀 주목할 만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40세에서 64세 남성들을 보면요. 낮은 월 소득, 그리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또 우울증 경험, 이런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 특히 좀 충격적인 건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 생각 위험이 약 6배, 스트레스는 한 4배 정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였어요. 6배, 4배요? 정말 높은 수치네요. 네. 이 수치 자체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 불안정이나 고립감 같은 게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때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좀 흥미롭던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자살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걸 보면 코로나19, 학생, 노인, 우울, 비대면, 온라인 상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아, 관련 키워드가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감염병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타격이 학생이나 노인 같은 특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동시에 자살 예방 접견 방식도 좀 비대면이나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런 양상도 보여주고요. 참 암울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래도 다행히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 CBT라고 하죠. 그 기반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요. 실제로 자살 고위험군에서 자살 생각이나 우울감, 절망감을 줄이는데 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CBT가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프로그램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혹은 프로그램 운영 방식, 상담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결국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일률적일 수는 없겠죠. 아, 그리고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서울시에서 사이버 공간의 자살 위험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노력의 예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 예방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남겨진 분들,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 유족분들. 네, 이분들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극심한 죄책감이나 우울감, 심지어 외상고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겪으면서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고통은 종종 좀 간과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일단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은 기본이고요. 비슷한 경험을 나눈 유족들이 서로 지지하는 자조 모임 같은 거요. 온라인 카페 같은 형태도 있고요. 이런 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네, 그리고 또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심리 부검 면담이라는 절차도 있고요. 최근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고 회복한 유족이 다른 유족의 회복을 직접 돕는 동료 지원 활동, 이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부터 이런 활동과 양성 과정이 시작됐다고 해요. 아, 동료 지원 활동이요? 의미 있네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심리적 연약함?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 사회 구조,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압박을 정말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정책과 함께 이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세심하고 또 꾸준한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께서도 이 내용을 접하시면서 어쩌면 그냥 개인의 선택처럼 보였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또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